지난 주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 동안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토요일에 귀국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거 잘 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본인의 책임이 당대표 선거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진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못다한 책임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못다한 책임은 뭐 첫 번째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 됐다?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품성이라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서 내가 책임을 못 졌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뛰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 결과를 떠나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말하자면 정권 재창출을 만드는데 어떤 일조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슨 못다한 책임이라는 게 본인이 대선 후보가 못 돼서 이거 대선을 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일차원적이고 좀 유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유치하고 일차원적인 발상이라도 누가 들었으면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 못다한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본인을 향한 책임을 얘기하겠지만은 본인이 못한 일에 대한 본인이 이기지 못한 어떤 당내 선거, 대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 봐야죠. 예. 이낙연 대표가 이 시점에 총선을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귀국한 이 시점부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이제 역할을 놓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 계파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보다도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이 바라는 바를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의 단합, 또 어떤 내년 총선의 승리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시지 그렇게 뭐 일부에 생각하는 것처럼 비명계의 무슨 어쨌든 중심이 돼 갖고 역할을 할 거다 그럴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비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이 친명계에서는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귀국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흩어져 있던 비명계 의원들이 좀 하나의 구심점으로 뭉치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정치에서.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당의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명이라는 쪽에서 그걸 일축했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건 현상으로서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쓴소리를 했다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했던 그런 당내에 비명이라 하는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거를 모아서 얘기를 했을 때는 무게감도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당의 건전한 비판의 어떤 그 모집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총선을 앞두고 솔직히 국민들 눈높이에도 민주당이 더 어떤 체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요. 정당이 국민들한테 매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산발적인 쓴소리들을 이낙연 전 대표를 통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고 그리고 당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그거를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못한다는 유축보다는 그냥 현상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게끔 얘기를 하는 것들. 이재명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배지장도 맞대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순기능으로서 좀 어떤 인식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창구를 여는 그런 당내 분위기가 되는 게 옳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곧 저는 말씀을 좀 그 국민들한테 드렸던 건 이낙연 전 대표가 복귀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순기능이 될 거예요. 보완제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절대 보완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물론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치라는 건 한번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서 영원히 등 돌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당의 상임고문이세요. 지금 상임고문의 역할로서 당을 흔들겠습니까? 먼저 당을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충분히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특히나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에요. 일본에 대한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 그다음 미국에서 미국 정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심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객관적 시각에서 많은 걸 배우고 오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쏟아낼 수 있으면 솔직히 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는 어떤 순적 기능이 되지 이게 안에서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켜보시면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패션으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때 보니까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의 새정치국민의 색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관측에 동의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이 의상, 특히 색깔 중요하죠. 당마다 색깔이 있고 또 똑같은 색깔도 당마다 또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전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빨간색이죠. 그렇죠. 지금 초록색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당 시절에 썼었지만은 원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새정치국민회의 또는 새천년 민주당 이런 민주당 전신 정당에서 쓰던 색깔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길에 그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 본인의 정체성이 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뭔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패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은 이낙연 대표 치우쳐진 민주당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또 비명계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는 이낙연계가 다시 한번 뭉칠 가능성이 생겼고 그렇다면 그 기반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될 것이고 노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는 그러한 정치색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로 싸웠던 이재명 대표. 자, 과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자, 아까 이제 서 대변인께서는 이제 백지장 이야기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백지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백지장을 둘이서 잘못 뜨면 찢어진다는 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기를 바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예.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뭔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정도면 예. 야 민주당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왔으니 뭔가 좀 일촉즉발의 뭐 갈등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이유예요. 왜 예. 그러냐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고 굉장히 모든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돌아왔다 해서 비껴라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기국과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가 원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의 역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떤 지도 체제가 공고하고 셌을 때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의 혼란 상황이 있을 때는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보다는 당에 먼저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첫 번째 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뭐 민주당의 분열과 어떤 뭐 배찢장이 잘못 맞들여서 찢어진다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고요. 정치는 생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친명계가 비명계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NY계는 사실 생길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의 친명계, 그냥 이재명계라고 해야겠죠. 그 두 축이 민주당 당내에서 정당으로서 개파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안에서 총선을 앞두고 권력 싸움, 뭐 자리 다툼, 뭐 어떤 공천 경쟁 이런 부분들이 과열이 되면 국민들은 바로 총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에 표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낙연 전 대표는 접근하고 메시지를 낼 것이니까 일단은 대정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아마 대정부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강하게 어떤 일상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늘 신당 창당 작업을 공식화합니다. 자, 정의당도 혁신 재창당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전국의 후보는 내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 현역 의원들 중에 관심 보이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보이고 뭐 전화도 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하시는데 몇 분 정도나 관심을 보이서 한 5손가락은 넘어요? 그럼요.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나 세력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궤적, 정당을 선택해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그분들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 자, 양향자 의원은 이제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한데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좀 민주당과 반대의 의견을 좀 내면서 좀 틀어진 부분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는 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양향자 의원이 어느 정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 당과 협력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당에 뭐 입당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당 의원들과 또 저희 당과 어떻게 깊은 인연을 맺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3당 얘기를 하시는데 양향자 의원이 창당하려는 정당의 정체성,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각인되는 게 없는 걸로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 당의 어떤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 이런 예상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여당이고 또 금태섭 전 의원이 한번 제3당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동요가 없었단 말이죠.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조차 제3당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그 전례를 살펴본다면 양향자 의원의 제3당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상은 하기가 지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태섭 의원도 이제 좀 있으면 창당을 한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녹취를 이제 저희가 들어봤을 때 양향자 의원 얘기가 이 민주당 내에서 5명 정도가 이제 관심을 보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총선을 앞두고 조금 그래도 악재라고 이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십니까? 악재일 이유가 없죠.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수혜를 입어서 뭐 인재로서 발탁이 돼서 의원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나가신 분인데 예. 호남 지역에서도 보면은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지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은 FA예요. 자유시장에 나와서 본인이 무소속 의원이지만 본인의 다음의 정치 행로를 위해서 신당 창당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면면을 보면 대부분 삼지대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 그리고 뭐 표방하는 게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뭐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색깔을 반도체 쪽으로 연결을 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그냥 던지는 것뿐이지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견 바로는 뭐 유럽식 복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5명이 관심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서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는 양양자 의원이 유일한 신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우려가 되는 게 3지대 창당 좋습니다. 양당 체제가 좀 피곤하니까 3지대에 대한 어떤 창당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게 예전처럼 위성정당의 새로운 꼼수 창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지역 기반으로 한 선출직의 어떤 지역 기반 의원을 내기보다는 비례대표의 어떤 의석을 말하자면 위성정당을 차리지 못하니까 빨리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라도 좀 주워 담자라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는 이게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하기로서는 뭐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만약 창당하게 된다면 비례 1번으로 본인들을 내세울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정말 뭐 염치가 있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사람들 국민들이 보는데요. 근데 뭐 그럴 공산도 있을 거는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구에서 신당을 창당해서 본인들이 지역구에서의 선출된 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느냐, 그런 인재풀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점은 솔직히 현재까지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꼼수로 비례를 취득했듯이 그게 지금 정치개혁에서는 하지 말자고 이미 여야간에 합의를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미리 신당을 창당해 놓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득점 포인트를 예상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좀 여러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의원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거래 내역, 잔고 내역, 이체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리특위 자문위에 요구를 했는데도 뭐 전체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 김남국 의원이 과연 국회 윤리특위를 제대로 받을 생각이 있는 건지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에 대한 이 징계 국면을 대하는 자세가 역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면은 기자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이 무슨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느냐 하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억울한 사람은요. 어떤 증거라도 다 냅니다. 뭐라도 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텐데 지금 윤리특위에서 달라고 하는 자료도 내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전체 거래 내역 도대체 얼만큼의 돈으로 어떤 코인을 샀고 어떻게 팔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아직 다 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뭔가 감추는 게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계속 본인은 다 투명하게 뭔가 다 냈고 자기는 떳떳하다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이 국회 윤리특위를 아예 김남국 의원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의 방어권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굳이 이건 빼고 이건 내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변명 여지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설사 검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사적인 사법적 측면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윤리특위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다 내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이 또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윤리특위는 이제 새 나갈 수 있다,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자기가 제출한 자료가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료가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라면 새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료가 새 나갔을 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리한 증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꼬투리가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 시점에서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다 내고 그 다음에 징계다운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윤리자문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